제가 댓글을 다 보지 못했는데, 시간이 있을 때 가끔 댓글을 봅니다. 그래서 댓글 몇 개를 읽으면서, 아이고, 야, 이거 내가 또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있고, 제 허리가 안 좋은데, 이번 주에 허리를 많이 앉아 있어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그래서 허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렇지만 이 얘기는 댓글도 있고 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댓글을 읽어드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강의를 항상 늦지만 전부 듣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적으로 이직을 비하하는 것은 이재명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마음을 소장님 강의를 들으며 달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샤머니즘을 굳이 결정론적인 시각으로 비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네, 샤머니즘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김건희들은 범죄자로서 불편한 마음을 어디든 기대고 싶은데 기성 종교를 믿으면 지옥 갈 게 뻔하니 기성 종교가 아니라 이상한 것을 믿는 것뿐이고 지들 선배들이 해왔던 것 그대로 하는 것뿐이지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샤머니즘을 기조로 그들을 비판할 의미조차 없어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네, 샤머니즘에 관한 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은 무엇인지 결정론이라는 의미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론. 이 우주에 결정되어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가는 것도 없습니다. 학문은 더 그렇죠. 우리가 학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학문적 소양을 갖춘다는 것은 어떤 결정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 강의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 첫 번째 강의가 있고 그건 냉철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조직론적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결정론에 매몰돼 있어. 두 번째는 세상에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말했다면 그건 내가 말을 잘못한 거고요. 그 두 번째 강의, 제 이 강의 시리즈의 두 번째 강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도 이런 정신학문도 결정론으로 나아가는 게 있다면 그것은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결정된 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의무죠.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정론으로 무엇을 비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좋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은 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당연히 비과학과 샤먼이겠지만 이분은 자꾸 결정론을 써요. 이미 결정론 자체가 1930년대에 거부되었고 양자역학과 암호화폐를 잘 아시는 분이 왜 샤머니즘을 설명할 때만 결정론에 입각한 설명을 하시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주역이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유철학일 뿐이지만 3000년이나 유지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주역도 수학적 결정론에 더 가깝습니다. 수학적 결정론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주역이 왜 결정론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지. 즉 샤머니즘에 대한 비판은 좀 삼가시는 게 어떨지요. 김건희를 비판하면서 주역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범죄자가 인과응보가 두려워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고 착한 사람이 하느님을 믿는 것은 정상인가요? 무신론자인 제가 보기엔 둘 다 비판의 대상이자 논파의 대상이지만 사회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서 부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강요하지만 않으면 무슨 무속을 믿던 하느님을 믿던 아무런 비판을 가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강요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 그런 입장이죠. 대단히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즉 김건희가 천공을 믿던 예수를 믿던 간에 애초에 자격 없는 자가 국정에 개입한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무속 자체가 핵심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속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다만 자격이 없는 자가 국정에 개입한 것이 문제일 뿐이지, 천공을 믿든 만공을 믿든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역에 대해서도 말을 했어요. 네. 또 다른 분 얘기, 이분 이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다음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예수를 믿든 뭐 그 천공을 믿든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개인에게만 강요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믿든 주역을 믿든 샤만을 믿든 뭐 천공인지 만공인지 믿든 상관하지 않겠다. 너그러우신 분인 것처럼 보이죠. 자, 두 번째 분입니다. 제가 1년 가까이 최 교수님 강의를 잘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만 독실한 신자시라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는 특정 세계관에 갇혀 있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과학이나 종교로 단순 카테고리 짓기에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해박하신 교수님이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증명하거나 아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비판하거나 무속을 옹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무속과 연관되어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 서구의 과학이나 종교가 유일한 이치이자 진리가 아닌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무속이나 뭐 다른 게 다 괜찮은데 무속을 공직자들이 데려다가 그 공적 업무에 쓰는 게 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무속은 괜찮은 거라며. 예? 근데 공직자들이 그걸 끌어다가 점치고 무당한테 물어보고 일 처리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속이 괜찮다며. 독실한 내가 기독교 신자이냐 하는 거, 독실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의미로는 우리 어머니가 장로교 신자로서 독실한 신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근데 나는 독실한 신자가 아니에요. 독실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자로서 저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전 강의를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어떤 의미에서 제가 기독교 신자다 또는 크리스찬이다, 예수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셨을 텐데 아마 그냥 별로 잘 안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부분에서 특정 세계관에 갇혀 있는 부분도 있다. 제가 그렇다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특정 세계관으로 이렇게 카테고리해서 다른 걸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한 게 이제 서양 학문이죠. 경영학이라는 게 서양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영학이 나온 적이 없어요. 경제학도 그렇고. 서양과 동양의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그걸 특정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분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은 질문이라고 쓰고 이제 여기다 질문을 하셨어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도올 선생도 주역이 점치는 것은 아니다. 도올 선생이 이제 주역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다 말다. 그래서 하도 재미가 없어서 제가 안 보고 있는데요, 요새. 안 본 지가 꽤 됐습니다. 도올 선생이 어떤 거는 굉장히 탁월한 강의인데 이 주역 강의만큼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주역 본래의 뜻은 두루 바뀐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루 바뀐다는 거, 역자가 변화한다는 거잖아요. 주역을 영어로는 Book of Change, 그 변화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역
본래의 뜻은 두루 바뀐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우주 자연의 순환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주역은 근원과 같아서 그 중에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대에만 떼어서 보면 그 시대의 시작과 끝이 생겨나죠. 창조와 종말이 있게 됩니다. 그런 기독교적 역사관 내지는 서구 철학에 비하여 주역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동석 박사님은 주역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듣고 배우는 유튜브 선생님은 최동석 박사님과 김영옥 교수님 두 분입니다. 최 박사님의 문명사론과 주역의 자연순환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창조적 세계관, 그 다음에 순환적 세계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창조되었다면 그것이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창조적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세계관이죠. 순환적 세계관은 모르는 게 계속 도는 거예요. 영구히 계속 도는 거죠.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의 이 세계관은 창조적 세계관인데 비해서 요거는 끝이 있다는 거죠. 그 순환적 세계관은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계속 이 우주가 계속된다 이렇게 하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의 과학과 종교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 유럽인들이죠. 유럽에서 시작됐으니까. 유럽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창조주가 있다고 믿었어요. 아주 작은 그룹의 집단에서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창조주가 있어서 그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우리를 이걸 믿어라.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창조되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억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연에 대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억압과 착취가 가능해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세계관은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은 권력을 갖지 못한 이 민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적 세계관이 좋은 것 같지만 이런 나쁜 점이 있어요. 순환적 세계관은 자연과의 조화와 순응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명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문명이 뭐냐, 여기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문명입니다. 이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 문명의 발전 과정, 그 문명의 차이가 결국 이 모든 것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문명이란 뭐냐? 문명이란 그 시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정보와 지식. 정보와 지식의 총체가 곧 문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낙후되어 있는 나라는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왜? 문명이 발전한 나라가 문명이 덜 발전한 나라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300년간 200년에서 300년 어간에 정보와 지식의 양이 서양에서 유럽에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으로써 기술 문명이 발전하게 됐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한다는 지식 체계가 우리보다 먼저 빠르게 동양보다 먼저 빠르게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한 거죠. 그 발전이 곧 다른 나라를 다 식민지화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남미를 식민지화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고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다른 인종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들의 힘이 결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고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이 동양 3국은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와 순응을 아주 기본적인 철학으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 마지막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2번에 걸쳐서 댓글을 다루셨어요. 원장님의 무식에 원장님이라서 원장님이 뭔가 나는 원장님이 돼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무의식에 기독교로 조건화된 그 조건화를 지우시면 세상을 훨씬 넓고 깊은 통찰이 옵니다. 네. 뭐가 조건화됐다? 기독교로 조건화됐다는 거. 그래서 기독교를 빼버리면 훨씬 넓고 깊은 통찰이 오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어서 또 다른 댓글인데 또 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역은 이진법으로 한 번 음하면 한 번 양합니다. 음양의 조화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동양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대의 컴퓨터의 이진법 언어는 주역에서 나왔고 자연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무늬를 그린 매우 지혜로운 경전입니다. 맞습니다. 함부로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의 철학의 주역을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짧은 지식으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네, 저는 뭐 지식이 짧죠. 그러니까 항상 짧은 지식 때문에 제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 지식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제가 의문이 나는 건 책을 들여다보고 책을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됐으면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깊이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선 넘어갑니다. 의문이 생기면 제가 못 견뎌요. 그래서 다 책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지식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주역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또 마지막에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오늘 좀 얘기하겠고, 이제 주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역. 제가 주역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이 세 개가 지금 문제가 시비가 붙은 거죠. 댓글에서 시비가 붙어서 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생각하고 주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샤머니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기서 결론은 아니지만 더 좋은 정보가 저에게 이렇게 오면 제 지식을 좀 확장하는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명을 발전한다는 것은 정보와 지식의 총체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정보와 지식의 양이 확 늘어남으로써 이 세계를 어떻게든지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문명 체계를 갖추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와 지식 체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학문이죠. 그래서 학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학문 중에서 제가 말하자면 경영학자로서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영학 중에서도 저는 인사조직론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조직론은 경영학에 포함되어 있고 경영학이라는 큰 학문 체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학문에 속하죠. 그 다음에 무슨 자연학문은 아니니까요. 큰 학문은 보면 자연학문이 있고 정신학문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학문 속에서 경영학이라는 체계와 인사조직론이 내 전문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문이란 뭐냐? 학문이 되려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만족시켜야 할 조건이란 뭐냐? 학문이 되려면 그것이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신뢰성이라는 조건이 뭐냐? 홍길동이 그걸 보니까 홍길동도 그렇게 판단해요. 홍길서가 보니까 홍길서도 그렇게 맞아. 그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길남이 봐도 똑같은 걸 보니까 그거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홍길북이 봐도 실험을 해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 자기가 읽어봤더니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누가 봐도 맞아.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타당성이란 뭐냐? 타당성이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해야 돼.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해야 돼.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을 해석했느냐 하는 거야. 측정하고 평가하고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이었느냐 하는 거야. A를 측정했으면 A를 가지고 측정하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A를 측정했은 것이 확실해야 돼요. 타당성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학문 체계에서. A를 측정하고 A를 판단하고 A를 평가하고 A를 해석하는데 B를 측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A가 이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조국이 예가 아주 좋습니다. 조국은 법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형법학자였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그가 쓴 논문은 피인용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국이 하는 말의 상당 부분이 타당성을 결여했습니다. 그 논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국이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은정 검사의 부인 이종근 변호사가 1년에 41억 원의 수익을 냈어요. 자기 계좌로 들어온 수입이. 계좌로 들어온. 그러니까 그 41억 원이 순수입으로 자기에게 들어오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세를 냈으니까. 40억의 순이익을 내려면 내가 계산으로 내 경험에 의하면 한 20억 이상을 세금으로 소득세로 납부했어야 됐어요. 20억에서 30억 정도 냈을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20억은 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냈느냐? 약 60억을 냈겠죠.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 평균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 100년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을 1년에 벌었어요. 그게 불로소득이죠. 상당 부분 불로소득이고 전관예우고 전관비리라는 우리나라의 아주 잘못된 제도적 장치로 인해서 발생한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불법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조국이 뭐라고 쉴드를 치느냐? 계속 전관예우의 정의가 뭐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이종근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 아니, 이 사람은 검사가 아니야. 윤석열 총장 밑에서 검사를 했지만 그때는 핍박을 받아서 좌천도 되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자기가 검사장으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41억의 순수입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 그거하고 이거하고 관련성이 있어 없어? 윤 총장 밑에서 억압받고 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41억을 순수입으로 벌은 것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상관관계도 인과관계도 없는 얘기를 막 윤 총장 때 그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자 내가 학자로서 경영학자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인과관계도 상관관계도 없는 얘기를 끌어다 붙이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제? 타당성이, 조국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이야. 한두 번 한 적이 없. 조국판 바이든 날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고 쉴드를 쳐줬잖아. 2021년 1월 18일 내 잊지도 않아. 그때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요. 문재인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방송을 보면 18분경에 국민일보 신은별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윤석열 총장이 잘못해가지고 거기 비리와 불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뭡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것을 징계 처분했는데 그래도 그 징계위원회가 잘못해가지고 2개월짜리 정직 처분을 한 건데 그렇으면은 윤석열 총장을 잘라야지 왜 추미애 총장을 해임시켰냐 하는 것을 사실 신은별 기자가 길게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냐?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를 하려고 이 검찰총장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쉴드를 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아주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김갑수 선생이 조국한테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신은별 기자가 한 것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내가 오랫동안 소통해서 그 말 버릇이나 그 말 하는 스타일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윤 총장 내가 뭘 잘못 얘기한가 봅니다. 박은정 검사의 부인이 변호사라고 박은정 검사의 남편이 변호사죠. 이종근 변호사. 이전 검사장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1년에 41억 벌었다는 바로 그 양반. 그래서 나는 박은정 검사가, 비례 후보 1번이었던 박은정 후보를 사퇴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뭘 내가 요구했냐면, 불로소득은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하다가 나와가지고 불로소득, 그건 사회적 비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그 부분은 사회에 공헌하고 나머지 노동소득에 대해서인 것만 자기 수입으로 간주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로소득 전관 예우가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쓰면 깨끗이 끝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자기는 검찰총장으로부터 엄청난 이 탄압을 받았고 불이익을 받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뭘 얘기하려냐면 그거는 윤석열 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쉴드를 쳐준 것은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다는 거야. 아이고 아무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바이든 날리면 하는 거야, 조국이.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듣느냐 하면 그 앞에 신은별 기자가 질문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강한 경고를 했는데 뭐라고 경고했냐면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가 있었고 그래서 신은별 기자의 대답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오, 그래? 그래서 내가 못 들었나 하고서 다시 한번 돌려봤어, 몇 번을. 문재인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은 검찰권의 기억자도 없습니다. 오남용의 오자도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뭐라고 떠드는 거야. 자기 논문 쓰는 거는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거를 쓰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 그런데 말을 해서 쭉 길게 얘기하면서 결국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었고, 그래서 정치질 하지 마라. 윤석열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나는 해석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것 같잖아. 그런 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게 바로 타당성이야. 학문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사실에 부합해야 돼요. 학문이려면. 그리고 사실에 부합했다고 해서 다 학문이 되는 건 아니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학문이란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부합해야 돼요. 사실에 부합했어.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질 않아.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그 동대문에 가면 옛날에 그 야구장 그거를 DDP로 만들었잖아. 내가 거기 뭐 사람들이 뭐 좋다고 그래서 가보고 나서 뭐 무너지진 않겠지. 사실에 부합하게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사실에 부합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인간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건축물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죠. 왜 인간에 부합하지 않냐? 너무 쓸데없는 공간이 많아. 저기 한강에 만든 세빛둥둥섬, 나도 여러 번 갔어요. 뭐 멀지 않으니까 걸어도 갈 수 있어요. 세빛둥둥섬. 인간에 부합하지 않아. 거기 뭐 떠내려가지 않고 그게 부서지진 않을 테니까 사실에 부합하게 만들었지. 물리적 사실에 부합하게 만들었겠지. 그렇지만 인간에 부합하지 않아. 거기 우선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 건물이 그 강 위에 떠 있는 거거든. 그 건물이 인간에 부합하지 않다는 건 가서 보면 알아.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그런 거예요. 반드시 인간에 부합해야 됩니다. 사실에 부합해야 돼요. 그럼 경영학이란 뭐냐? 이런 학문으로 인정받던 이후에 경영학은 끊임없이 발전해 와서 지금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학을 구성합니다. 조직의, 기업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학이 이론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인사조직론의 핵심은 뭐냐? 인간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영혼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려는 실존적 존재가 곧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래서 그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인사론의 핵심이죠. 조직론은 그가 맡은 직무를 잘 설계해줘서 그가 탈선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구조와 시스템에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해주는 것. 그게 조직론이죠. 그래서 인사조직론은 그런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명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사조직론은 한국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야 합니다. 그 공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망각한 거죠. 자, 주역이 학문의 대상이 되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을 학문화할 수 있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샤머니즘은 어떨까요? 샤머니즘은 책도 없는 거죠. 신뢰성과 타당성, 사실 부합성과 인간 부합성, 어떤 것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